지구 온도가 평균 2도씨를 넘어가게 생겼다. 2도씨를 넘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티핑 포인트와 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후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탄소를 사고 파는 이 시장에 참여하게끔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탄소 배출량이 한 70% 정도 돼요. 기업만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도 화석 연료를 쓴다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2050년까지는 앞으로 한 27년 남았죠. 두 가지의 산업군, 이 두 가지가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정확한 용어는 이제 파리 협정입니다. 협정, Paris Agreement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각국의 책임 있는 아주 고위 관료,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서 과연 기후변화 문제를 인류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각국은 여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탄소 감축 목표를 강제적이든 또는 자발적이든 이제 이뤄내자, 이런 것을 매년 이제 회의를 해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2015년에 이제 파리에서 이 COP 회의가 열렸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이 앞으로 지금까지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그렇게 국가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잘 반영시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주장과 우려가 잘못하면 오래지 않아서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구 온도가 평균 2도씨를 넘어가게 생겼다. 2도씨를 넘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티핑 포인트와 같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기후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2도씨 이상으로 올려서는 안 되겠다. 이미 1.1도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과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상 이제 2도씨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이것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과거에는 선진국만 여기에 탄소 감축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개독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각국은 자신들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공언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약화시키는, 즉 다시 뒤로 되돌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후퇴 불가의 원칙 같은 거죠. 이런 원칙도 만들어내고 이것을 이제 하나의 협정으로, 파리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이 성과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파리 협정이라고 하고, 그 뒤로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준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앞다투어 이른바 2050 탄소 중립,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0으로 만들겠다, 즉 순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국가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크게 보면 탄소를 줄이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정책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세고요,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예요.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원래는 2009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산업계가 굉장히 강하게,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극렬히 반대를 해서 3년, 6년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탄소세라고 하는, 탄소세의 장점은 그것이 기업만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 가정에서도 화석 연료를 쓴다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즉 탄소 배출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배출권 거래제는 반면에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거래를 하거든요. 배출권은 거래를 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거래를 개인이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주요 기업들,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주로 탄소를 사고 파는 이 시장에 참여하게끔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탄소 배출량이 한 7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배출권 거래제가 꼭
약한 거냐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두 제도를 정책 조합을 통해서 같이 쓰는 나라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쓰는 나라도 있고 이렇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게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건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탄소 국경세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는 이게 이제 유럽 연합 EU가 제안을 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제도는 EU에선 절대 탄소 국경세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 이걸 세금이라고 부르는 순간 통상 마찰을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아니 유럽 내에서는 이런 세금을 유럽 연합의 국가들이 다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일부 국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탄소세로 매긴다? 이거는 바로 WTO 제소감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EU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영어로 CBAM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통상 마찰을 최대한 피해 가면서 기존의 통상 무역 질서의 체계 내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는 거죠. 제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유럽 내에서는 탄소 비용이 높다. 우리나라 개도국 탄소 비용이 낮거나 아예 없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는 개도국의 기업이 EU에 수출하려고 하면 그 부과하는 탄소 비용의 차이만큼 수출 과정에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미 개도국은 여기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출하라는 얘기냐? 너희 선진국이 이미 다 배출해놓은 탄소 우리가 뒤집어 쓰란 얘기냐? 근데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아마 개도국가의 통상 마찰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 살아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이 제도에 저촉이 될 겁니다. 우리는 개도국도 아니고 완벽한 선진국이고 모든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질서에 대한민국은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선진국은 대한민국은 너무 오랫동안 예외에 머물러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앞으로 2020년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2050년까지는 앞으로 한 27년 남았죠. 두 가지의 산업군, 그린 산업군, 디지털 산업군 이 두 가지가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 3년 전에 이 선언을 했어요.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린 선언을 했고 바로 그 다음에 디지털 선언을 했습니다. 즉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이게 단순히 뭐 인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고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플러스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겠다. 나아가 일자리도 만들겠다 이 분야에서 이게 이제 그린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인프라가 또 디지털이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두 가지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합쳐서 이제 쌍둥이 전환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먹거리도 결국 그린과 디지털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가 디지털은 괜찮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IT도 강하고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국제적인 석학들도 뭐 저와 이렇게 대담을 해보면 한국은 디지털 전환은 강점이다, 스트렝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왔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과 결합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왔듯이 계속 탄소 배출하면 전기를 쓴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라.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지털에 앞서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이 디지털에 필요로 하는 엄청난 양의 전기, 데이터 센터,
전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그린화하지 않으면 디지털도 더 이상 디지털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그린과 디지털은 매우 상호 보완적이고 같이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 됩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디지털은 강점이다. 그런데 그린 전환은 도전이다. 이런 표현을 제프리 삭스 교수라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석학이죠. 이분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참 완곡한 표현을 썼다. 그린 전환은 도전이다. 도전이란 얘기는 약점이란 얘기예요. 하나는 강점이지만 이건 약점이다. 아직 약하다. 결국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그린에 대한 인식은 제가 앞에서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성장 일로로 달려온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는 그린을 본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성장까지 해서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린 시대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우리나라인 것이고 엄청나게 탄소 배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급격하게 탄소 배출을 떨어뜨려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불만을 토로한들, 화를 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그린과 디지털이 한국계에 미칠 파급력을 반드시 생각해서 디지털이 성공하려면 그린이 있어야 하고 또 그린이 성공하려면 디지털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